네, 안녕하세요. 22년도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바로 들어갑니다. 다음 유물이 처음으로 제작된 시대는 유물이라고 했고요. 또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유물로 제시된 것이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비파형 동검과 함께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이를 통해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 네, 비파형 동검은 중국의 오래된 악기 비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고인돌과 함께 바로 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 3, 4번 중에 3번 청동기 시대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2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라의 인물은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여 불교 대중화에 기여함. 여러 종파의 대립을 없애고자 화쟁 사상을 주장함. 일단 아미타 신앙하면 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잘 외치면 서방 정토에서 극락한다. 네,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이는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고 또 화쟁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 없이 서로 하나 되는 사상을 주장한 것. 그래서 이것은 바로 원효의 대표적인 역할 및 주장한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이련은 고려 때 삼국 유사를 지은 스님이죠. 예,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김부식은 고려 때 삼국 사기를 편찬했죠. 정약용은 실학자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고요. 네, 실학을 집대성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뭐 경세유표라든지 또 목민심서라든지 이런 이제 정치적인 어떤 책도 편찬했을 뿐만 아니라 또 과학자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수원 화성을 짓는데 벽돌 올리는 거 있잖아요. 무거운 거를 드는 거중기를 만들기도 했고 또 한강에서 배를 이용해서 다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 정약용의 주요 업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죠. 자, 다음에 설명하는 정치 세력은 고려 말 권문세족의 부정부패를 비판했다. 권문세족의 부정부패를 비판했다. 성리학을 바탕으로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려고 했다. 대표적 인물로는 조준, 정도전, 정몽주 등이 있다. 네, 신진 사대부입니다. 신진 사대부. 권문세족은 이제 고려 말 친원 세력이기도 했고요. 이들이 이제 많은 토지를 소유하면서 나타나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성리학을 공부한 이 신진 사대부들이 개혁을 외치고 비판을 하죠. 여기 조준하고 정도전하고 정몽주를 좀 구분 짓는다면 여기는 이제 조준하고 정도전은 고려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급진적인 입장이었고 여기는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하는 온건적인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급진적인 세력이 이성계와 손을 잡고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정답 아닌 것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육두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왕의 어떤 정치적 조언자로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문적 실력도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뭐가 골품, 신라의 골품제 사회 속에서 승진이 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승진이 제한되어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좀 한계가 있었고요. 보부상은 보따리 상인하고 그 짊어지는 부상을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죠. 그러니까 장시와 장시를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요. 조선시대 때 그 상업의 어떤 활동에 기여했었던 상인들을 일컫습니다. 독립협회. 독립협회는 그 1896년에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 열강의 이권 침탈과 러시아의 간섭이 심해지자 이제 서재필이라고 하는 미국 유학파가 돌아오면서 만들어진 민간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독립 들어가는 걸 많이 했죠. 독립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독립관을 만든다든지 또 러시아에 반대하는 여러 활동들에 대한 성과를 내기도 하죠. 그 부분은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은 이모년에 군인이 난을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1882년이 되겠고요. 전개를 봅시다. 군란이 발생했고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했고 청군이 개입했고요. 청의 내정 간섭이 시작됐고 재물포 조약이 체결됐다. 그러니까 배경에는 99군인에 대한 차별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월급을 안 주다가 그 안에 모래하고 결을 막 섞어서 월급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뚜껑이 열린 거죠. 차별 대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고 청나라가 진압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내정 간섭을 하죠. 이때 아마 경제적으로 체결된 것이 그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내륙까지 들어오는 무역이 가능해지죠. 우리나라에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사참배, 평양천도는요, 이건 이제 장수왕, 고구려 때 장수왕의 업적이 되겠고, 그 서경에서 그 평양으로 천도를 했던 정책이 되겠습니다. 신사참배 강요는 1930년에 그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이제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것에 대한 여러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한 거죠. 그리고 궁성요배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궁궐 쪽을 향해서 이제 절을 하게끔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금의 군신관계 요구는요, 이건 고려 때입니다. 고려 때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거란을 멸망시키고 송을 남쪽으로 내려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에게 군신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자겸이 수용을 해요. 이자겸이 수용을 하죠. 자, 근데 이제 요게 금이 아니라 청이 군신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면 이게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죠. 5번.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자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일본군에게 타격을 주었다. 한편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은 해전에서 여러 차례 일본군에 승리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인물이죠. 이때 이제 조선을 침략한 것은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그 정명가도라고 해가지고 명나라 정벌하는데 길을 빌려달라. 그래서 우리가 거부했잖아요. 네, 뭐 길이 우리나라 영토인데 그것을 빌려달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났었고 일본군에 타격을 줬고요. 그리고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했던 이순신의 활약, 이순신 장군과 수군의 활약 아주 엄청났죠. 그래서 이것이 설명하는 사건은 당연히 이제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수대첩 같은 경우는 을지문덕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수나라에 약 한 100만 명 되는 대군을 무찔렀던 전투죠. 612년에 있었던 전투고요. 만적의 난은 이건 이제 그 최충원의 사노비 만적이 노비였던 만적이 난을 일으켜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같이 있던 노비가 자기 주인한테 일러 바치고 그게 다시 최충원의 귀에 들어가면서 실패했죠. 근데 이제 이것의 의미는 신분 해방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된 연합부대들이
네, 일본을 무찌른 전투죠. 이어서 이제 뭐 김자진 장군의 설호군 정서가 중심이 된 연합부대들이 청산리 대첩으로 연결되게 되죠. 자, 그래서 요것이 정답이 임진왜란이지만 살수대첩 만적의 난 봉오동 전투도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어, 오답 노트나 이런 거 체크할 때는 선지에 등장했던 사건들도 해당 내용에다가 좀 체크를 하고 표시를 짧게 짧게라도 핵심어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6번 문제입니다. 조선의 제도는 근래 박납의 폐단이 심하다고 들었어. 이제부터 기역을 실시하여 토지 결수에 따라 쌀로 공납을 거두도록 하시오 라고 명령을 했네요. 왕이. 박납의 폐단 때문에 등장하게 된 것이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서 1결당 12두를 거두게 했죠. 이게 이제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대동법. 골품제는 신라의 신분제도 있죠. 신분제도였고요.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골, 성골, 육두품부터 사두품까지 이렇게 나눠졌고요. 골품에 따라서 어떤 집이나 또는 수레바퀴나 이런 여러 가지 일상생활까지 제한을 받았던 폐쇄적 신분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단말령은 을미개혁 때 머리를 깎았던 거죠. 고종이 먼저 솔선수범했죠. 단발령 을미개혁 때 진행됐었던 개혁이고요. 자, 진대법은 고구려의 고국천왕 때 을파소라고 하는 재상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시행합니다. 이 정신은 빈민을 좀 도와주자. 빈민 구휼의 정신이 있는 거고, 방법은 춘대 봄에 빌려주고 추수기 때 추납 납부하게 했던 제도예요. 이 정신이 나중에 뭘로 이어지죠? 고려시대 때 의창, 고려 때 의창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 어려우신 분들을 돌보는 정신들이 우리 선조 때부터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러분들도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신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무엇을 세워 서양과의 통상을 거부한다는 의지를 널리 알렸다. 자, 신미양요는 이제 미국의 제너럴 셔머너 때문에 보복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강화도 쪽에 들어와서 전투를 벌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어제연이라든지 이런 장군들이 광송보에서 아주 열심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거 이후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각지에다가 비석을 세우죠. 척화비를 세웁니다. 척화비는 양이 침범했을 때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비전즉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화평하자고 하는 것은 주화매국이다. 네, 나라를 파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통상을 거부한다는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비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규장각은 뭐죠? 규장각은 조선시대 후기에 정조 때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도서관으로서 자문기관 역할을 했었고요. 독립문은 1897년에 독립협회가 세운 문이에요.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따 가지고 세운 거죠. 독립의 의지를 표방하기 위해서. 자, 임신서기석은 신라시대 때 이제 두 청소년이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 근데 이 공부가 뭐예요? 유교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자.
하자라고 이제 임신년에 서로 약속한 비석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요. 경주에 있어요. 경주에 위치해 있는 비석입니다. 비석. 이렇게 비석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척합이 3번이 되겠네요. 옆 페이지로 가볼게요. 8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최초의 근대적 조약, 외국과 맺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조약 체결의 결과로 부산 외 2개 항구를 개항했다. 해안 측량권, 영사 재판권을 인정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것들이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죠.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1876, 8에서 하나씩 줄어들면 돼요. 1876년 강화도 조약. 그리고 나머지 볼게요. 간도 협약은요.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일본이 청나라하고 체결됐어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간도 땅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일본이 얻은 것은 철도 부설권을 얻습니다. 그게 간도 협약이고요. 전주화약은 뭐냐면요. 동학 농민운동이 이제 전주 그 전북 고부에서 일어나고 정부군하고 싸워갖고 이겨서 전주성까지 들어가거든요. 오늘로 치면 도청 소재지인데 이때 이제 정부군하고 농민군하고 일종의 화해를 해요. 왜 화해를 하냐면 농민군에게 정부군이 자꾸 패배를 하니까 SOS를 쳐요. 그래서 청나라가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오니까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외국의 군대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전주 화약을 체결합니다. 동학 농민운동 때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해산을 해요. 농민군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집강소 설치로 이어지게 되죠. 자, 텐진 조약은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하고 체결된 게 아니고요.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두 나라가 군대를 공동으로 철수하고 파병을 해야 될 경우 1개월 전에 알린다. 서로 간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담겨졌었던 것이 텐진 조약입니다. 나중에 이게 동학 농민 운동 때 우리가 여기 앞에서 전주 화약을 체결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또 하루 간격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청일 전쟁이 발발해요. 이것도 텐진 조약이 이제 군대를 보내는 하나의 명분, 이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뭐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는 둘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 외에 나머지 조약도 살펴봤습니다. 9번으로 갈게요.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역사유물 카드인데요. 명칭이 이제 네모박스이고 기억이죠. 소재지가 경란, 합천, 해인사.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불심으로 물리치고자 제작하였으며 고려의 뛰어난 목판 인쇄술을 보여준다. 8만 대장경판이죠. 이것을 강화도에서 제작을 했죠. 바닥 물에 담궜다가 그것을 이제 썩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그 판을 다 파는데 한 16년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해인사에 보관했죠.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을 살펴보죠. 석굴암은 통일신라 때 불국사 뒤에 토암산에 인공으로 세운 석굴암인데요. 여기에 있는 본존불 같은 경우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고 여기 이제 수학적인 어떤 지식이 적용됐기 때문에 더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어떤 기본 법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편찬은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요. 편찬을 시작했고 완성은 성종 때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육전 체제로 이홀의 병형공, 그래서 이전부터 공전까지 해서 육전 체제, 그리고 조선의 어떤 기본 법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령왕릉은 백제 무령왕 때죠. 무령왕 때고 이게 이제 중국의 남조하고 교류를 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덤이 벽돌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벽돌을 쓰는 무덤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은 중국하고의 교류를 보여주는 거죠. 벽돌 무덤. 그리고 이제 묘지석이 출토되면서 무령왕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된 무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10번. 다음 기역에서 해당하는 통치기구는 기역에 해당하는 통치기구 일산의학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뭐가 설치됐어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가 일산의학의 대표적인 결과입니다. 초대 통감은 누가 왔죠?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에게 하얼빈에서 저격당한 그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삼별초는요, 고려 말에 이제 개경으로 환도할 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환도했을 때 끝까지 이제 그 강화도에서 어디로 가죠? 진도로 갔다가 제주도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진압당하게 됐죠. 이거는 이제 그 몽골에 대해서 자주적 항쟁을 펼친 기구고요. 시작은 이게 이제 무신 집권기 때 최우라고 하는 이 집권자의 야별초라고 해서 일종의 보디가드 역할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좌별초, 우별초로 나뉘어지고 몽골군에게 잡혔던 사람들이 신의군으로 돌아오면서 세 개의 부대, 즉 삼별초라는 이름으로 개경 환도, 그러니까 몽골에 의해서 이제 그 최우 정권이 항복을 한 거죠. 육지로 내륙으로 올라갈 때 그걸 거부하고 강화도에서 진도로 제주도로 이렇게 저항했던 몽골의 자주적 항쟁의 정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편전은 세종 때에 만들어졌죠. 여기서 이제 학문적인 것들 연구했고요. 그리고 임금님과 신하들이 서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던 경연을 주로 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화랑도는 원시 이게 청소년 집단이에요. 원시 청소년 집단이고 은근히 이제 이게 출제가 많이 되기도 했는데요. 한 명의 화랑하고 수십 명의 낭도가 다니면서 집단 생활합니다. 집단 생활하고요. 그리고 문물을 익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원광의 세속 5개라고 해가지고 규율 같은 것을 화랑도의 규율을 정해줬고요. 또 진흥왕 때 정비가 돼가지고요. 어떤 국가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화랑도가.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1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지역은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했다. 일본의 태정관 지령으로 조선의 영토로 인정됐다. 그리고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울도군의 관할로 두었다. 독도입니다. 독도. 자, 진도는요. 진도는 바로 위에 삼별초, 우리 역사에서 삼별초 항쟁과 관련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란도는요. 고려시대 때의 국제무역항이었죠. 위치는 어디냐면 개성으로 연결되는 예성강 어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려라고 하는 이름이 서방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죠. 알려졌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들도 왕래했다. 네, 국제무역항이었다는 거죠.
자, 청해진은요. 청해진은 완도에 위치해 있어요. 진도하고 완도하고 헷갈리는데 지도로 잠시 보여주면, 자, 여기 붙어 있는 게 진도고요. 완도는 요 아래쪽, 여기가 완도입니다. 그래서 완도는 청해진, 누구에 의해서? 자, 바다의 해상의 대사 장보고입니다. 중국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이제 남해의 어떤 그 해상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하고의 무역에서 중간에 기지 역할을, 해상 기지 역할을 했었죠. 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2번. 다음에 설명하는 시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1885년 선교사 알렌의 제안으로 설립, 제중원을 거쳐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칭함. 광해원입니다. 광해원. 정답은 3번이고요. 서원은 언제 있는 거죠? 이건 조선시대 때에 선현에 대한 제사, 선현이 조상입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라든지, 그리고 후진을 양성하는 교육, 지방에 위치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붕당이라고 하는 근거지 역할도 해요.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다 철폐하는 이유가 이런 붕당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서죠. 향교는요, 고려나 조선 때 지방의 교육기관, 국가가 세운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균관은요,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국가가 세운 최고 학부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 시험에 생원 진사 시의 합격생들은 입학 자격이 주어지죠. 입학하게 됩니다. 최고학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죠. 조선시대 때. 네, 13번으로 갈게요.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일제강점기의 사회운동은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신분제 폐지, 백정에 대한 편견이 여전합니다. 백정을 차별하는 것에 항의하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합시다. 형평운동이죠. 형평운동. 형평, 저울형자를 써가지고 인간의 무게가 뭐예요? 이게 치우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무게의 어떤 저울을 생각해서 인간을 동일하게 대해달라. 1920년대 사회경제적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병인 박해는요, 1866년에 흥선대원군이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 선교사들하고 접촉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들을 죽인 사건이 병인 박해입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일어난 게 병인 양요이죠. 프랑스 군대가 자국의 선교사들의 어떤 죽음에 대한, 국민이 죽었으니까요. 1866년. 그리고 거문도 사건. 잠시만요. 네, 병인 양요, 병인 박해. 이게 이제 원인,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어떤 책임 때문에 들어온 것이다. 자, 거문도 사건은요, 1885년에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수에서 배 타고 남쪽에 한 3시간 거리에 있죠. 지도로 보면 요 정도, 우리나라에서 요 정도, 여기가 거문도입니다. 1885년부터 1887년까지 약 3년 정도. 그래서 청나라가 중재해서 이제 영국이 돌아가죠. 이게 거문도 사건입니다. 서경천도 운동은요. 서경천도 운동은 묘청, 고려시대 때요. 정지상 등이 수도를 개경이 아니라 서경으로 천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사람들은 고구려를 계승했고,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고, 또 금나라에 대해서 이자경과 좀 다른 입장이었어요. 금나라를 정벌해야 되고 우리가 황제국을 칭하자, 이런 자주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쪽에서는 개경파 중에서 대표적인 게 김부식이죠. 여기서는 반대했죠. 반대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관군을 보내서 진압합니다. 그렇게 끝난 운동이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다음에 설명하는 1910년대 일제 지배 방식은 자, 현병 경찰로 일상생활을 감시하고요. 조선 태영령으로 한국인을 탄압하고 이거 막 때리는 거거든요. 한국 학교 교원에게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찬다. 분위기 굉장히 험악하고 무섭죠. 무단 통치식입니다. 주로 1910년대 통치 스타일이었죠. 선대제는 뭐냐면요. 조선 후기 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해요. 그때 상인이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제품을 가져가는 방식이 선대제예요. 이건 이제 자본주의에서만 나타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벌해서 발전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조선 후기부터 이와 같은 자본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라고 할 때 이 선대제가 보인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 근거들이나 이걸 바탕으로 그 이야기하고 있죠. 기인제도는 뭐냐면 고려시대 때 태조 왕건 때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죠.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종의 인질로 자녀들을 잡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자문을 좀 얻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것도 같은 측면인데 자녀를 그러니까 수도에다가 잡아놓고 거기에서 교육을 시킨다라고는 하지만 자녀가 아무래도 거기 있으니까 해당 지역을 좀 통제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활용할 여지도 있는 것이죠. 그게 기인 제도입니다.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래서 나제 동맹은 신라와 백제가 서로 동맹을 맺은 건데 어디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5세기 때 고구려가 가장 잘 나갈 때 이게 아마 433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강력한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하고 백제가 동맹을 맺습니다. 반대로 이제 신라가 강력해지면 여제 동맹이라고 해서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을 맺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가 강해지면 신라는 동맹 맺을 사람이 없으니까 나당, 즉 당나라에 가서 동맹을 체결해서 오잖아요. 김춘추가. 그런 국제적인 서로 이제 견제하고 하는 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사건은 기억 다큐멘터리 기획안 독립선언서를 준비하는 33인의 민족 대표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는 유관순. 자, 이거 3.1운동이죠. 3.1운동 시작될 때 민족대표 33명이 독립선언서를 준비하잖아요. 태화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이제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종로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탑골공원에서 가슴품에 있던 태극기를 꺼내서 만세를 외치고 도시에서 시작했던 것이 농촌으로 확산되죠. 그 과정에서 저기 어딥니까? 그 수원 아래 병점에서 좀 더 내려가면 이제 천안 나오는데 천안 가기 전에 병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병천에서 유관순의 고향인데 거기 아우네 장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만세 운동을 벌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폭력으로 만세를 외쳤지만 일제의 탄압이 심해져서 이게 폭력으로 좀 바뀌기도 합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무신정변 살펴보죠. 무신정변은 이제 1170년 고려시대 때 무신들이 차별을 받자 정중부, 이의방 이런 사람들이 문신을 죽이고 의종을 폐위시키고 직권을 장악한 것 무신정변이고요. 자, 이자겸의 나는 이자겸이 이제 자기 딸 3명을 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당시 왕이었던 인종이 견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자겸이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종이 척준경을 구슬려서 이자겸을 제거하죠. 그리고 척준경도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 권력에 있어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임술농민봉기는 이제 1862년 임술년에 진주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전국으로 이제 봉기가 일어나는데, 이유는 이제 당시가 이때가 세도 정치 때문에 일어났었던 이제 농민에 대한 어떤 수탈, 그리고 부정부패, 이것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정부가 삼정 이정청이라는 걸 만들어요. 삼정이라고 하는 세금 체계가 문란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효과가 보지 못합니다. 그게 임실 농민봉기이고요. 자, 16번으로 갑니다. 16번,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무장투쟁은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를 비롯한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해서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둔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니? 응, 백운평과 어랑촌 등지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무장 독립투쟁을 말하는구나. 정답은 청산리 대첩입니다. 그래서 이게 1920년대 대표적인 전투고요. 여기 앞에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가 있었죠. 이어서 이제 청산리 대첩.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때는 연합부대고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가 중심이 됐다라는 것들을 좀 핵심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랑 대첩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결정적으로 이제 일본이 임진왜란에서 물러나게 했던 전투죠. 여기서 승리함으로써. 홍경래의 난은요. 홍경래의 난은 1811년 이제 관서 지역이라고 하는 평안도 사람들을 많이 차별을 했어요. 당시에. 이게 좀 원인이 됐고, 거기 이제 몰락량방 홍경래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신흥 상인들, 그다음에 영세한 농민들, 광산의 노동자들 다 같이 모여서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정주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패배하면서 5개월간의 어떤 난이 진압이 되게 됩니다. 광군에게. 근데 홍경래는 죽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걸로 봐서는 당시에 여전히 혼란함이 좀 지속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2년에는 위에서 문제에서 나왔던 임술농민 봉기로도 이어지는 거죠. 60만세 운동은 1920년대에 있었던 전투인데, 독립운동인데요. 순종의 장례식, 그러니까 인산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사회주의 계열하고 천도교하고 이제 학생들이 같이 준비를 해요. 근데 이게 사전에 발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세력들 잡혀가고, 근데 이게 학생들은 계속 이어져서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민족이 독립에 있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연결이 되고, 이게 나중에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까지 설립하는데 기여를 하죠. 그래서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일이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의의를 가지고 신간의 형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전시동원 체제와 인력 수탈, 국가총동원법 1938년에 공포함, 지원병제와 징병제로 청년을 침략전쟁에 투입하고 근로정신대와 뭐로 여성을 강제 동원함. 일본군 위안부네요. 아직까지 일본이 당시에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죠. 자발적으로 온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걸 진정으로 사과하고, 또 역사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진정한 한일 관계의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미의병은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와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면서 그 해산된 군인이 의병에 가담하죠. 그래서 이때 군인들이 가담했기 때문에 전투력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금융실명제는 1993년에 김영삼 정부 때에 통장으로 지금 만들기 어렵잖아요. 실명으로 이때부터 이제
그 실명으로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통장을. 그리고 뭐 김영선 정부의 OECD 가입이라든지 뭐 역사 바로 세우기라든지 이는 긍정적 업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때 IMF 사태를 맞이한 것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은 1988년에 올림픽을 개최했고요. 여기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있었던 것입니다. 18번으로 가죠. 다음에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948년에 김구와 김규식 등이 추진했고요. 김구 일행이 38도선을 넘어 평양으로 갔다. 남북의 지도자들이 통일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남북 협상입니다. 김구와 김규식이 38도선을 넘어서 통일정부를 결의했다. 근데 이것이 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상은 결렬된 거죠, 사실상. 자, 2번 아관 파천은 뭐냐면요. 1896년에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에 자신의 신변에 어떤 위협을 느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된 거예요. 네, 여기는 러시아 공사관은 치외 법권 지대이기 때문에 일본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자, 우금치 전투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끝자락 11월에 그 이제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그 논산에 집결을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서울로 못 가고 공주라고 하는 우금치까지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군과 광군에게 무기의 열쇠로 진압을 당하게 되죠. 4번 쌍성 총관부 공격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려시대 때 공민왕 때에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다시 수복하죠. 네, 공민왕의 업적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몽골의 간섭을 벗어나고자 했던 다양한 정치적인 어떤 정책들을 많이 추진했었거든요.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9번이에요. 다음에서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의 활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되었으며 충칭으로 이동한 후 한국 광복군을 창설,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구산선문은 뭐냐면 신라 말에 불교 종파 중에서 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선종이라는 종파가 당시 이제 그 지방 세력들이라든지 이런 세력들한테 그 호응을 많이 받아요. 그 9개의 사찰, 이 선종 사찰을 구산선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급진개화파는 우리나라의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개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급진개화파는 모델을 일본으로 하고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리고 청나라 간섭에 대해서 이거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배제를 주장합니다. 사대주의를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아주 급진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급진개화파가 되고 거기에 누가 대표적이에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나중에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세력들이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주로 이제 토지를 뺏어가는 거예요. 땅 뺏기가 주특기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의열단 중에 나석주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다가 뭘 던져요? 폭탄을 투척하죠.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1908년에 생겨요. 근데 1910년에 일제히 토지조사 사업 때 뺏은 땅도 관리를 어디서 하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 하거든요. 그래서 10년대 때 세워진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네, 1910년은 토주사 사업이 일어난 거고 이미 이전에 만들어졌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관리하는 거고 여기에 못마땅하니까 이제 공격을 당하는 거죠. 우리 조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땅을 억울하게 많이 뺏겼기 때문에. 자, 20번으로 갑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1940 설치 시기 1948년 이승만 정부 시기에 설치 근거 반민족행위 처벌법 설치 목적 친일파 청산이죠. 친일파 청산. 제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어떤 민족적 과제를 위해서 그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얘기했죠. 과거제 실시의 처음 시작은 고려시대 때 광종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처음 과거제가 이어졌고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집니다. 황무지 개간은 애국 개몽 운동기 때 단체 중에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1904년에 만들어졌는데 황무지 개간을 반대하는 운동을 합니다. 개간은 당연히 뭐 일본이 주장했었던 건데 이걸 반대해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애국 개몽 운동기 때 이 보안회 단체를 좀 기억하시고요. 반공령 시행은 그 강화도 제약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곡식들을 많이 약탈해 가거든요. 일제에. 그러니까 그 지방관들이 곡식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99년에 곡식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일본이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들이대면서 우리는 통보했는데 못 들었다고 하니까 다시 이게 취소되고 오히려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됐던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반공령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죠. 21번.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한 사건으로 적절한 것은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이네요. 북한의 남침, 그 다음에 우리가 밀리잖아요. 쭉 밀리다가 유엔군이 개입해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되고, 그럼 여기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 되겠습니다. 노구 폐지는 통일신라 시대 때 신문왕 때 689년 그래서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되죠. 신문왕 때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시행했던 업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후삼국 통일은 고려를 세웠던 왕건이 936년에 후고구려 후백제 이렇게 후삼국을 통일하고 재통일을 이룹니다. 자, 자유시 참변은 1921년에 그 독립군 부대가 간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참변을 겪어요.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자유시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당시에 그 적색군 볼셰비키라고 하는 레닌이 세운 그 적색군에 의해서 무장 해제를 요구받게 되고 우리가 저항하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이 자유시 참변이에요. 러시아 영토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주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시 참변이고요. 위치는 대략 이렇게 한반도면은 쭉 여기가 이제 두만강이고요. 러시아면은 요 정도 됩니다. 러시아어로 스바보드니 자유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예. 자유시 참변 인천 상륙작전이 정답이었고요. 다음 문제로 갑니다. 22번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은 3.15 부정선거 1960년 전국에서 시위 발생 대학교 수단 시국선언 이승만 대통령 하야 4.19 혁명입니다. 현대사에서 꼭 기억해야 될 사건 중에 첫 번째가 4.19 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뭐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 영화의 배경이 됐던 6월 민주항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주 4.3 사건은요. 1948년에 원래 이제 3.1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경찰이 시민에게 발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과도하게 과잉 진압을 한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것을 또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당시 또 하나는 남한만이 그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좌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이런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국회의원 3명의 의석이 있었는데 2명을 못 뽑아요. 못 뽑고 1명만 뽑게 됩니다. 굉장히 혼란했었고요. 이 진압하는 것은 그 비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미군정이 어마어마한 탄압을 했고 많은 제주 양민들이 학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000년에 희생자하고 국가 어떤 배상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사과하는 일이 있었죠. 공식적으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자, 12.12 사태는 1979년에 전두환을 비롯한 노태우, 당시 이제 하나회 육군 사관학교 동기들이 그 권력을 찬탈하는 쿠데타였습니다. 이것이 12.12 사태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이 이제 정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계엄령을 확대하죠. 특히 광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이 계엄군하고 시민군하고 치열하게 전투가 있었죠.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록은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인정을 받았는데요. 시민군과 계엄군의 대립이 있었던,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다 진압이 됐죠. 자, 다음에 설명하는 정부는 23번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대요.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강조한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고요. 전태일 사건, YH 무역 사건 등의 노동 문제에 직면했다. 박정희 정부입니다. 이거 외에 뭐 베트남 파병도 추가할 수 있겠고요. 장명 정부는 내각 책임제 그리고 양원제 헌법을 개헌을 해가지고요. 이승만이 4.19 혁명으로 이제 하야하게 되면서 그 내각 책임제 양원제라고 하는 다른 정치 시스템을 들여오게 되는 겁니다. 김영삼 정부는 여기서 말했죠. 아까 어디입니까? 여기 17번에 문제에서 OECD 가입이나 역사 바로 세우기나 금융실명제 대표적인 업적이고요. 김대중 정부는 2000년에 있었던 6월 15일에 6.15 남북 공동선언 그래서 이걸 좀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게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긴장을 많이 완화했던 사건이고 이걸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6월 민주항쟁, 인물탐구 박종철, 이한열 항쟁의 결과 정답은 4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입니다. 박종철이 1월에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물로 고문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당시 이제 연세대생이었던 이한열이 연대 정문에서 체류탄에 머리를 맞고 사경을 헤매다가 숨을 거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100만 명이 모여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문제 제기를 하죠. 그래서 직선제 개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잘못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그 법의 심판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집강소는 언제냐면 집강소는 동학 농민운동 때 전주 화약이 체결되고 정부관하고 농민군하고 체결됐으니까 농민군이 이제 해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치기구인 집강소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치안도 유지하고 자치적으로 잘 운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6.25 전쟁 때 1951년에 소련이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포로 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좀 처음에는 이승만이 이제 포로를 막 반공포로 석방하는 바람에
논의가 안 되다가 1953년 7월에 정전 협정이 체결됩니다. 전쟁이 잠깐 멈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정전 협정을 체결된 상태에서 2022년이 됐는데 이제 정전이 종전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 이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거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최근에 긴장도가 좀 높아져가지고 걱정이 되긴 합니다. 노비안건법은 고려시대 때 4대 왕이었던 광종이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들을 검사해서 양인으로 다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노비안건법이고요. 이것도 일종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귀족들의 권력을 좀 약화시키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한국사 스피드 퀴즈 1997년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 이게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 언제? 김영삼 정부 때. 그래서 이것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 하나 더 있군요.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최단기간에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IMF 탈출. 언제? 김대중 정부 때 했다는 거고요. 자, 베트남 파병은 이제 미국의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제 각서를 우리랑 체결하죠. 그래서 파병의 대가로 뭐 해주냐면은 우리나라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좀 보장해 주죠.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 파병하고 베트남 특수를 누려서 경제 성장을 하지만 그늘도 반드시 있는 법이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 청년들의 죽음, 그리고 당시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 아직도 계세요.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잘 언급은 안 되지만은 라이따이안이라고 우리나라 그 군인들이 베트남 여성들에게 임신을 시켜서 이제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대한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알고 했던 부분들이 있죠. 자, 서울 원산 총파업은 1920년대에 노동 운동, 사회주의가 확산되는데 대표적인 노동 운동. 이게 이제 원산 총파업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좀 주목받는 운동 중에 대표적인 원산 총파업이고요. 서울 진공 작전은 1907년 정미의병 때 이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돼 가지고 해산된 군인이 의병에 합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13도 창의군을 구성해 가지고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되죠. 그래서 실패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울 진공작전은 의병 단계에서 가장 전투력이 높았다고 했어요. 전투력이 높았던 정미의병 단계에서 한 것이다. 자, 오늘 이렇게 2022년 제1회 고졸검정고시 한국사 기출문제 풀이를 해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이제 2023년도 제1회 시험도 있을 텐데요.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